논문 작성법 신옥수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장로신학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 교재는 현유한 편저, 장로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2016년 개정판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 논문 작성법을 새로 제정된 장신논단 투고 규정과 2007년도에 출판된 튜르비앙의 시카고 매뉴얼 7판을 참고하여 편집, 수정, 보완된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논문의 기본적 성격과 그 내용 작성. 둘째, 논문의 형식 작성. 그리고 셋째는 연구윤리입니다. 논문의 기본적 성격과 내용 작성에서는 논문이란 무엇인가? 논문의 목적, 논문의 기본적 성격, 논지의 중요성, 논문 주제의 선정, 가설적 논지 수립과 테스트 방법, 자료 조사와 수집, 자료의 정리와 재배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문의 형식 작성은 논문의 분량, 논문의 규격, 학위 논문의 기본적 구성 형식, 각주 및 참고도서 목록 작성의 공통사항, 각주의 방법, 이미 각주한 자료에 대한 두 번째 이후의 각주, 참고문헌 목록 작성법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윤리는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과 장로신학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학계와 또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기본적 성격과 그 내용 작성. 논문이란 무엇인가? 논문이란 저자가 어떤 중요한 학술적인 주제 혹은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사실에 바탕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은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도 소설가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쓴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인생의 진리는 담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사실 실제 않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건 이야기이지 학술적으로 체계화된 진술이 아닙니다. 논문은 무슨 여행기나 수필이 아닙니다. 여행기나 수필은 작가가 여행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과 그 느낌을 쓰는 것이지만 논문은 저자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결과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쓰는 글인 것이죠. 또한 논문은 어떤 주제에 대한 학술적인 자료들을 정리한 문서도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논문을 어떤 주제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나열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정작 자신만의 연구와 그 결과로 얻어낸 주장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논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제
혹은 문제에 대한 저자의 탐구와 연구가 담겨 있어야 하고 그 연구에 대한 생산적인 결과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논문의 목적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려는 것입니다. 즉, academic contribution인 것이죠. 논문은 저자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남겨두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연구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해당 학문 분야, 사회 또는 교회에 어떤 발전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떤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논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논문의 주제와 제목을 정할 때부터 내가 탐구하려고 하는 이 주제와 그 연구에 예상되는 결과가 과연 해당 학문 분야와 사회와 교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제와 제목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논문을 쓰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생산적인 공헌이 없는 글을 애써서 작성하는 것은 저자로서도 지리하고 또 보람 없는 일이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것이죠. 논문의 목적은 저자의 학식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공적인 공헌이 없는 글이라면 논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로 논문의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7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독창성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무엇보다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저자 자신만의 창의적인 공헌이 없다면 논문을 써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글에 이미 다 있다면 굳이 내가 그것을 다시 반복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아다가 정리해서 나열해 놓아서도 안 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렇게 옮겨 놓은 것보다 더 나은 글들이 이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자가 왜 굳이 내가 쓴 글을 읽어야 할까요? 물론 아직 학업 성취가 모자라는 학생들의 논문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미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여 자기만의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사고하고 말하는 방식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흔히 요구되는 논문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료들을 모아다가 공간을 메우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문을 써서는 안 됩니다. 참고할 자료들, 인용할 자료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논문은 처음부터 논술자 자신의 생각과 말로 시작하고 진행하며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참고와 인용문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논술의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지 공간을 메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든 경우에 학위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각 클래스에서 작성하는 소논문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논문에 직접 착수하기 전에도 모든 공부의 과정에서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실험적으로 사고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무렇게나 허황된 상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타당한 근거가 있으며 현실에 적합하며 합리적인 사고여야 할 것입니다. 논문도 결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싸움이죠.
특별히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더욱더 이 독창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여 어떤 결론을 예상하고 또 그것을 논지로 삼아 글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발표한 이후였다면, 학위 논문이 출간된 이후였다면 그 논문은 아무런 공헌도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특히 박사학위 논문 작성자는 사전에 자신이 쓰려고 하는 주제나 문제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떤 논문이나 글을 썼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행 연구라고 합니다. 만일 그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내가 쓰려고 하는 논지의 글을 이미 썼다면 나는 그 주제에 관한 논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주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주제에 관한 그 다음 단계의 연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어떤 대학이나 신학교에서는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도서관 사서에게 가서 동일한 주제의 논문이 아직 쓰여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 이후에야 논문을 쓰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적 주제의식 혹은 문제의식입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문제의식 혹은 주제의식입니다. 학생들의 논문 중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주제의식 없이 그저 학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저자 자신이 보람을 느끼거나 또 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의미 있는 좋은 논문을 작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논문 작성에 직접 착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생각해야 하며 논문을 착수할 시점에 와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논문 전체에 논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주제의식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소 공부를 할 때 늘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이나 글, 또 저자가 말하는 것은 다 옳은가? 내가 들은 강의의 내용은 다 정확한가? 현재 이 주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가? 옳다면 어떤 점에서 옳은가? 옳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옳지 않은가? 뿐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연구자는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해결책, 솔루션 혹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객관성입니다.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와 주장들은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들, 그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 자료들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독창적이고 비판적이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는 내용을 이치에 맞는 말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즉 논문의 주장은 사실과 논리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동일한 데이터나 사실에 대해 연구자마다 자료의 선별 방식이 다르거나 다른 해석을 하거나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이나 신학에서는 특히
학파나 관점에 따라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장은 맹목적인 선언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주장이 요구됩니다. 적어도 동일한 관점을 취한다면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정확성입니다. 논문에 제시되는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논문에 제시되는 자료들도 정확해야 하며 그 표현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용과 참조, 내용의 연도 및 여러 가지 숫자의 정확성, 인용하는 방식과 각주의 표시, 인명, 지명, 통계 숫자, 수식 등 모든 면에서 논문의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간혹 중요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의미가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저자는 중요한 용어들의 의미를 매우 명백하게 일관적으로 의식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거나 미리 밝혀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서론에서 혹은 각주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논문의 문장 표현도 정확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간혹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면서 보면 문장 구문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가 없는 문장, 주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인 문장, 또 구조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맞춤법이 맞지 않거나 학술체 혹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의 문장을 쓰거나 지나친 만연체로 긴 문장을 써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모호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논문 초고를 작성한 후에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교정을 의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스스로 논문을 교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익숙해진 자신의 글에서 잘못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비판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의 생각을 정당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그의 견해를 오해하기 쉽도록 부당한 방식으로 잘라서 제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현재 논술자가 논의하고 있는 해당 주제에 관한 여러 학설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매우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논술자 자신만의 관점과 해석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균형 있고 타당성 있는 비평을 통해서 비로소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쟁점에 대해서 견해가 A, B, C로 나뉘어 있다면 논문의 논술자는 그 각각에 대하여 타당한 점과 약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A, B, C 중 하나의 견해를 지지하든지 비판적 종합에 의해서 A와 B 혹은 B와 C의 견해를 종합한 생각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A와 B와 C 모두를 결합한 견해를 지지하든지 혹은 A, B, C 모두를 초월한 D의 견해를 새롭게 주장하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이러한 평가와 비평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논문이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성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검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동일한 연구 방법과 동일한 연구 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논문이 주장하는 바의 타당성과 객관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과학 논문에서 이 검증 가능성은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고 또한 실제로 검증되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그 가설이 옳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을 때 다른 연구자는 그 연구자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실험해 볼 수 있고 그 연구 결과가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이나 신학 논문에서도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검증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문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다른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논문이 인용한 자료를 다른 연구자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논문이 밝히고 있는 관점과 연구 방법을 따라가면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술자는 자기 주장의 논거, 자료, 연구 방법, 범위 제한 등을 미리 잘 밝혀두어야 합니다. 7번째로 명료성입니다. 논문은 명료하고 읽기 쉽게 써야 합니다. 논문을 일부러 어렵고 난해하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논문은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한다면 소통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논문은 적어도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논술자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난해한 용어나 학설 등을 과시하듯이 삽입해서 논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논문에서는 자신이 이해한 만큼의 지식과 논리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명료성과 평이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반복, redundancy라고 그러죠. 또 지루한 부연 설명, 지나친 외래어 사용, 그리고 난해한 용어의 사용 등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독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특이한 용어 그리고 개념 등은 갑자기 사용하게 될 경우에 또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서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술자 자신이 어떤 의미로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본문에서 밝히든지 아니면 각주에서 밝혀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외국어는 가능한 한 번역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번역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어의 음을 표준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옮겨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원어를 괄호 안에 적어두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자를 사용한 번역어나 신조어를 사용할 때도 역시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뱅이 말했던 종교의 씨앗, 괄호 열고 세멘 렐리기오니스, 괄호 닫고 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서 세멘 렐리기오니스를 표기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신학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괄호 열고 패러다임, 괄호 닫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서도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괄호 안에 원어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 처음 사용할 때만 괄호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견해, 연구 결과 혹은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내용이라든지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라면 굳이 각주를 달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은 번거로운 각주를 달아서 논문을 무겁고 어지럽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각주는 달지 않더라도 그것이 논문술자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임을 본문 중에 간단히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